주말과 휴일 여러분들 보수의 시각으로 정치를 들여다보는 소중한 자리 오늘 또 마련했습니다.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김건희 재판에 출석했을 때 네. 얼굴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생생하던데. 네. 아니 아파서 죽을 것처럼 해가지고 뭐 병원에서 중환자로 가서 아예 수감 생활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할 만큼 변호인들이 굉장히 지금 감방 생활이 어렵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기억 안 나십니까? 우울증이었죠. 그게 예. 신체적인 부분보다. 그런데 뭐 걸어 다니고 앉아 있고 변호인과 얘기하는 막 이런 모습 보면은 그렇게 뭐 건강상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건강이라는 것이 뭔가 본인이 그 수감 생활을 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오는 요소로 쓰인다고 생각을 했다가 맞아요. 아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 안 되겠구나 이거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아예 마음을 접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삐딱선을 태우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근데 아유 이렇게 천하를 호령하다가 그 감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프겠죠. 당연히 신체적으로도 아프고 정신 건강도 안 좋을 것 같고 스스로 아파야 된다. 그래야 내가 뭐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래서 아프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위중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의외로 적응을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생존력이 남다르다. 뭐 이런 생각까지 좀 들어서 그러네요. 좋은 의미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참 바깥에서는 대단한 일, 고초를 겪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 뭐 살도 빠졌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얼굴도 뭐 깨끗하고 네. 그래서 안경도 뿔테 안경 썼는데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때하고도 크게 차이도 없다. 뭐 이런 생각. 달라진 건 있죠. 어떤 겁니까? 흰 머리카락이요. 아, 염색을 염색을 못 못하니까. 네, 딱 보니까 흰 머리카락이 이렇게 날리더라고요. 가운데 예. 가르마에. 그래서 확실히 그동안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많이 꾸몄구나. 그런 예. 생각도 들었고 마스크로 얼굴 다 가렸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분이 어쨌든 성형외과를 자주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받으셨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재판 제대로 받을 수 있겠구나. 본인이 이제 지은 죄만큼 죄값을 치러야 하는 이제 상황이 갈 텐데 일단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그 건강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김건희가 이제 받아야 하는 본인의 이제 행위에 대한 결과치가 이제 법적으로 이제 결정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 오히려 잘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왜 전면적으로 이제 부인을 해버리느냐. 예.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아예 부인 전략. 이거는 계산된 걸로 봐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과는 다르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은 이제 무기징역일 거고 기본적으로 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5년이냐 10년이냐 15년이냐 이럴 텐데 일단은 모든 혐의에 대해서 나는 공적인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공무원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뇌물죄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금 혐의를 받는 것들 나는 내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이 없었던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계속 항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에 나는 혐의가 있는 것이 부당하다, 잘못됐다. 그래서 나는 부인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들을 보면 그렇게 부인하는 것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 부인한다는 건 하나라도 인정하면 모든 걸 인정해야 되니까 증거는 차고 넘치잖아요. 아니, 그 생각해 보세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이득을 받았다라는 것과 본인이 증권회사 직원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도 있었고 공범들 다 지금 처벌됐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부인을 해요. 네. 그럼 판사는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거짓말하는구나. 그러면 거기서 뭐 양형에 있어서 조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이야기대로 뭐 20년 이상은 무조건 지금 현재 김건희 특검으로도 나온다. 뭐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내란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해외에 지금 뭐 캄보디아 오데이를 네. 비롯한 여기에도 개입했다 없다 문제 이런 것도 앞으로 남아있는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 뭐 양평 게이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작도 안 했잖아요. 시작도 안 했죠.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중형이 불가피할 텐데 그래도 부인 전략을 하면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변호인들이 무능력하거나 비겁하거나
상당히 무책임한 사람들 같아요. 그 김건희 씨 관련된 거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중대한 범죄인데 네.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그래서 부인할 수 있는 건 부인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면 부인이란 말이에요. 네. 김건희 씨가 그렇게 요구를 했겠죠. 안 그러겠어요? 네. 변호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무조건 부인을 하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보더라도 특검 조사 보면은 여러 가지가 정황적인 증거나 증언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전면 부인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떤 정치적 이벤트가 생겼을 때 사면 받으면 나와서는 이제 계속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걸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전면적으로 그냥 예를 들면은 목걸이 같은 경우도 안 받았다고 했다가 서희건설 회장이 줬는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받았다는 소리를 못 하고 모조품도 아니에요.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부인 전략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 클라프, 반클라프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인도 받지 않았다는 거 아닌가요? 반클라프요? 예. 목걸이? 예. 서희건설 회장이 줬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인정을 하지 않았나요? 인정을 했습니까? 네. 하여튼 뭐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그러면은 지금 디올백 같은 경우는 샤넬백은 또 샤넬백도 부인이죠. 디올백은 이미 이제 받은 걸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부인을 못하고 샤넬백은 나는 몰라요. 그거는 저 중간에서 누가 뭐 가로챈 것 같아요. 권진 법사는 아 내가 잃어버렸어요.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상당히 좀 곤란해진 상황인 건 맞죠. 결국 이제 올 오 나신 게임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김건희가 과연 이제 청와대에 대한 기대를 결국 사면 외에는 없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법치 체계, 정치 상황 모든 것을 다 고려했을 때 김건희가 사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고 지금 전망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시간 성보도 안 나왔는데 예. 사면까지 얘기하는 건 무리인 것 같지만 정말 한 20년 후에 그때야 뭐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뭐 사면해 줄 수도 있겠죠. 뭐. 와, 20년. 하여튼 제가 봐서는 영원히 70살 넘어서 뭐 이렇게. 예. 아니, 보수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사면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지금 현재는 제가 해주면 안 되죠. 그리고 절대로 해주면 안 되는 거죠. 이 영상이 20년 뒤에도 그대로 살아남아서 왜 해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맞습니다. 이런 정말로 반국가 사범에 대해서 사면한다는 건 뭐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했던 여러 가지 해괴망측하고 권한을 넘어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사면을 해줍니까? 지금 윤석열과 소통은 하고 있겠습니까? 어떨까요? 지금 윤석열도 이제 이번에는 다시 이제 재판장에 나가야 되는 거는 그거는 안 나가면 안 되는 이제 법적 업무사항이 있으니까 가는 건데. 일반 접견을 상당히 많이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윤석열 씨를 접견을 하고 김건희 씨 접견한 사람이 중간에서 좀 얘기를 전달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인데 오늘 만평을 한번 보니까 되게 재밌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예. 김건희 씨가 이제 법정에 출두하고 뭐 이렇게 변호사랑 상의하는 게 나왔잖아요. 한 1분짜리라도. 이제 그거를 감옥에서 윤석열 씨가 보고 나서 아이고 살아있구나 잘 지내는구나 막 그런 만평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인 소통은 없는 것 같아요. 직접 소통은 없고 간접적으로 이제 전해드는 거고 이제 각자 도생으로 지금 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솔직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면회도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멀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좀 냉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이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은 증거도 차고 넘치고 많이 드러났습니다. 당사자 진술도 다 받았고 또 혐의자들이 다 구속이 되어 있는데 남아있는 수사를 지금 특검에서 이제 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지금 이제 드러나지 않은 거 있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건 있죠. 양평이 있죠. 그리고 이제 내란 사건의 개입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 또 마약 사건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과연 특검이 지금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진 것도 사실인데 장 소장님 어떻습니까? 특검 내부의 분위기를 좀 들어보면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좀 버거워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조사에 대해서도 좀 증언을 제대로 확보를 하지 못하고 증거물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 같은데 특검이 연장이 됐잖아요. 30일. 그래서 12월까지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직 뭐 한 2달 10월, 11월, 12월 석 달 남았잖아요. 16가지 혐의 플러스 곱하기 뭐 32가지. 해낼 것 같습니까? 일정도 좀 빠듯하고.
안 되면은 다시 특검 연장하는 법안을 민주당에서 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니면 검찰에 넘겨가지고 조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계속해서 이건 5년 동안 해야 될 문제 같아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검사들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네. 속성상 특검도 검사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 개인 지금 뭐 심우정도 영장 청구가 되겠지만 뭐 과연 검사들을 심우정 외에 다른 사람들도 혐의 가담자들을 적극적으로 처벌하겠느냐 아니냐라는 부분은 그냥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식으로 대충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자 흘러나온다는 것은 그런 낌새가 보이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시간도 한계가 있고. 윤석열 심우정 라인에 상당히 네. 좀 억하심정이 있거나 반발심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새로운 정권에서 좀 출세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수사는 전 제대로 진행될 거다. 진행될 거다. 검사들의 저는- 의지 차원이죠. 그래요? 저는 이제 좀 의심을 하면서 계속 쳐다보고. 부정적이세요? 아니, 왜냐면 지금 요즘 이제 수사를 하는, 내용 하나하나를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로 막 열의를 가지고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보다 일단 좀 피로감이 좀 생긴 것 같고 또 지쳤어요. 시간에 또 한계도 있고 또 수사도 사실 좀 복잡하잖아요. 이러려면 이제 당사자들이 특검 안에서만 뭔가 이렇게 해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정치권하고도 이렇게 협의가 잘 된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덜 들고 또 시간은 시간대로 제약이 있고 이러면서 과연 제대로 이제 이것을 끝까지 지금 드러나지 않은 사실들은 이제 이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부분은 역시 이제 캄보디아 양평, 내란 뭐 그다음에 평택항, 마약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개입돼 있을 거라고 보시죠. 아유,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더 큰 일일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마약 사건도 훨씬 더 큰 일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평택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조사가 다 끝나 있어가지고요. 예. 그냥 다 보고서까지도 다 만들어져 있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롭게 투입해가지고 조사할 건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대단히 눈여겨보는 거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건이에요. 예. 이거는 정말 희대의 국정농단이거든요. 예, 예. 이것이 좀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관련된 국토부 서기관이 이제 구속된 거 외에는 더 이상 어떠한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예.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하여튼 왜 지지부진한 건지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없습니까?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결국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거기 때문에 보복 이런 거 할 수 없다. 그래서 수사를 하다 보면은 증거 없으면 결국 못 잡아넣는 거 아니냐라는 방식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겠죠. 뭐. 그래요. 네. 윤석열 때는 다들 겁이 나서 걸려들면 뭐 끝까지 없는 맞아요. 제도 만들어갖고 잡아 죽이니까. 별건으로도 하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걸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버티고 안 나가고 부인하고 이제 이렇게 할 경우에 훨씬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뭐 있습니다. 조원석 특검이나 민주주의 특검이 뭐 예. 제대로 수사하는 분들이라는 평가가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죠. 오늘 갑자기 장성길 수장님이 약간 이제 한 발 빼고 멀리서 이렇게 관조하듯이 말씀을 아니 지금 하시거든요. 나오는 게 없잖아요 지금. 내 말이 지금 네. 왜 그래 양평 게이트 같은 거는 양평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왜 안 나오냐고 지금 뭔가 그렇죠, 새로운 게 말이에요. 나와서 부르고 그다음에 포토라인에 채우고 또 내용 국민들한테 알리고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안 간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러느냐라고 계속 지금 제가 그건 좀 문제 제기를 하는 의구심이에요. 거죠. 네. 저한테 문제 제기하지 마시고 특검에다가 문제 제기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특검은 국회에서 이렇게 불러서 질문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지금 일단 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사 내용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근데 현재 수사하고 있는 검사잖아요. 일단 예, 예. 검사를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라는 것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째깍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야, 그래서 그냥 국정감사 때도 개별적인 사안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직인 채택을 해가지고 그 수사에 대해서 막 물어보거나 따지진 않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검찰총장이 나와서 그냥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형식일 텐데 국회에서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성철 소장님은
아이고 그래도 조은석 특검 민주기 특검이 잘하고 있다라는 것 저는 원래 의심병이 많아서 그거 아니다라는 일단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제 진행 상황들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건희 멀쩡한 거 보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렇게 국정농단했는데 한마디도 국민들한테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제 특검에서 기소를 하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을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힘 이야기로 바로 좀 넘어가야 되겠는데 네. 11만 명이 실제로 통일교에서 집단적으로 당원 가입을 시켰다.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신천지까지 몇만 명을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선 전에는. 그럼 대선 후에는 11만 명이 국힘에 들어왔다. 그중에 77만 명이 권리당원인데 그러면 한 15만에서 20만 정도가 있으면 그냥 국힘이 끝났다. 이게. 거기 5만 더 해야 돼요. 5만은 또 누굽니까? 정광훈 세력. 그러니까 그럼 국힘은 이미 장악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종교 집단에 장악이 돼버렸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상당히 오염됐어요. 정상적인 공당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오염이 아니고 이제 바닷물에 뭐 일종의 오염수가 들어오면 그 뭐 섞이면 뭐 중화가 되기도 한데 지금 저수지도 콩만한 저수지에 맞아요. 막 이렇게 많이 부어 놓으면 결국은 이거 못 쓰는 정당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가 문제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장동혁 대표 얘기하잖아요. 정치 종교 탄압하지 말아라. 이런 네. 식의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게 맞는 반응이에요. 그렇게 좀 의심스러우면은 당연히 먼저 선제적으로 이러한 통일교인이 있느냐 아니면 신천지 교인이 있느냐 이거는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협조하면 되지. 끝까지 막았다가 그냥 서버 압수수색 해가지고 11만 명 확인해 보니까 막 나왔다.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네. 감추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도부의 일부가 통일교든지 신천지든지 정광훈 세력과 손을 잡고 지도부가 됐다라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정치적인 이득, 경제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강하게 손절하겠다라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제 국힘 쪽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통일교 쪽에서 바라보고 이 사안을 한번 국힘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통일교 입장에서요. 자, 통일교가 보면 예전에 통일교가 저 국회의원 전국에 다 한번 거의 다 냈던 적이 있죠. 네. 지역구에. 그때 무슨 한가정 평화당이었습니까? 뭐 비슷한 정당 이름 있죠. 아, 제가 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통일교에서 그때 다 이제 후보를 냈습니다. 가정의 평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 국힘에 한 11만 명 정도가 있고 뭐 유사한 색깔을 가진 뭐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당을 놓습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전국에 정당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전국에 그 당시에 지역구 한 250개 중에 한 220명 정도를 냈거든. 제 기억에는, 지역구 비례대표까지 한 200, 뭐 20, 30개 냈을 겁니다. 비례대표 후보까지 다 냈으니까, 그때. 그러면 그 당을 만드는데 실패했는데 지금 아예 국힘을 먹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을 11만 명이면 지금도 한 110만 명 있으면 한 5만에서 10만만 넣으면 이거 완전히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절대로 통일교는 국힘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힘이 통일교를 활용해서 누굽니까? 지금 뭐 당대표가 된다거나 아니면 그 윤석열이 뭐 무엇이 됐다거나 후보가 됐다 대통령이 됐다 이거 다 치우고 아예 지금 이제 그 한가정 평화당처럼 국힘을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만은. 왜요? 왜 안 됩니까, 그게? 아니, 그 사람들 11만 명이면 권리당원이 한 75만 명 정도 내외 되는데 11만 명이면 그렇게 과반수도 안 되니까 예. 결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예. 그것이 뭐 그 사람들 당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제가 이제 의심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저렇게 지도부에서 미온적인 대처를 표명을 하는 것이 이미 친윤 세력과 통일교의 핵심들은 연결이 되어 있었다. 예.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친윤 세력들이 통일교 교인이라는 국민의힘 당원들을 선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친윤들이 지도부를 만들 수 있고 대선 후보 만들 수 있고 당대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저거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 네. 사람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안 놓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힘은 그런데 이제 통일교 쪽에서 보면 완전히 장악했다는 걸로 저는 이제 추론을 하고 신천지하고 통일교는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질적이다. 서로
협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배척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경쟁할 관계가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생각을 해보면 통일교든지 신천지든지 거의 중요한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도움을 주고 싶어 해요. 예. 그럼 당원을 가입시킬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걸 여러 사람들과 상의하지는 않았을 것 예. 같아요.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핵심 측근들이라는 사람과 집중적인 여러 가지 논의와 관계를 맺지 않았을까. 네. 그 소수일 것 같아요. 우리 딱 4인방 그때 딱 꼽았었잖아요.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고 장제원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과 그 사람들이 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국힘 쪽에서는 그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거대 조직 신천지 통일교와 연계가 돼 있는 게 맞는데 지금 제가 오늘 화법을 좀 바꾸어서 신천지나 통일교 쪽에서 봤을 때 당원이 한 17, 8만 명 정도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의 정당이 되어버렸고 지금부터는 이 사람들이 조정해서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당대표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든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을 먹어버렸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놓지 않죠. 그 사람들도 놓지 않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소수고 결집력이 대단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저는 좀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국힘에서 굉장히 이거를 안이하게 지금 바라본다. 자, 국힘의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도 이게 너희들이 먹힌 거야, 이게. 우리가 언제라도 뿌리 먹을 수 있는 통일교 신천지가 아니라고 지금은. 정강훈도 이미 그렇게 해서 아예 이중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지금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요. 이런 걸 지금 국힘 쪽에서 잘 모르고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잘 알면서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용당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동원시킬 수 있으면 장동혁도 그냥 당 대표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김문수를 꺾어버리고. 제가 좀 아찔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신천지 통일교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제 아웃사이더 쪽에 존재했고 실체는 있었지만 소위 말하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인정을 받는 종단이나 종교 아니죠. 집단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회자가 되면서 별것 아닌 사람들이 국힘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볼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것이 제1야당, 한때는 집권 여당을 이 종교단체가 또는 종파가 장악을 해버렸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미치는 영향이 저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힘이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가는 것이 자기 정화력에 이제 도움이 되느냐. 그래도 이걸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씩 바꾸어서 개선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서 예. 적극적으로 그 확인된 사람들은 제명이나 출당 조치를 취하면은 국민의힘이 해체를 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 그렇습니까? 현재 지도부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게 좋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당대표가 되신다면 그 특정 시점에 들어왔던 11만 명을 출당 조치를 시킬 수도 있습니까? 결단을 내리면. 뭐 최고위원 회의에 아, 그래요? 그 결정에 의해서 그 출당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출당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럼 이것이 억울하다고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법원에 뭐 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렇죠. 한들 법원에서 정당의 가입 여부는 정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 법원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통일교 교인들이 개별적으로 입당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주관적인 선택에 의해서 각종 투표 행위를 한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밝혀진 거는 그 윤 본부장 문자를 보면은 그냥 우리가 몇 명 가입시킬게요. 누구를 지지하고 찍어줄게요. 뒷받침해줄게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종교의 자유라든지 정당의 자유를 넘어선 범법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자, 지금 한학자가 구속이 됐는데 네. 통일교가 바로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네. 이걸 저는 두 가지 의미로 보죠. 실제 잘못했으니까 미안합니다라는 것도 있지만 한학자를 배제하고도 통일교가 자기 질서를 어떤 식으로 유지할 수 있구나. 영향을 여전히 교인들한테 미치고 한학자가 없더라도 뭔가 이렇게 구조가 흐트러짐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의미는 한학자하고 반대하는 또는 한학자가 없더라도 괜찮다고 하는 내부의 핵심적인 세력이나 인물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그렇게 볼 들더라고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삼남인 문형진, 문형진, 예. 그 다음에 칠남인 문형진, 예, 현진, 형진. 현진과 형진 예, 예. 이 두 사람이 이제 교주가 되기 위해서 예.
외부에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학자 총재 핵심 측근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회유하기도 하고 매수하기도 해가지고 자 여러 가지 한학자가 이상한 짓을 한 것, 정치권과 관계를 맺고 불법적인 자금을 주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폭로해라. 그러면은 한학자는 계속 구속 상태에 법적 처벌받을 거고 그러면은 문선명 전 총재의 아들인 우리가 총재가 될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내부 분란 때문에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풀려나는 게 쉬워 보이지 않아요. 네, 예. 그렇게 된다면은 상당히 정치권과 관련된 내부의 핵심 자료들이 앞으로 더욱 매일매일 폭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학자가 아웃되는 분위기라면 이제 아들 중에 한 사람이 교주가 되고 네. 그리고 실제 칠남인 이제 형진이죠. 네. 여기는 이제 부친으로부터는 본인이 이 교단 전체를 맞아요. 물려받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자, 한학자가 배제되고 통일교는 이미 제도정당으로 들어오는 효과를 내고 집권여당을 한때 집권여당이었던 국힘을 장악하고 있다. 최소한의 지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은 통일교의 소위 말하는 영향력이 훨씬 더 넓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반박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다음 지도부는 그게 가능한 세력이나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보이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나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네.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된다면 과감하게 그런 조치를 하겠죠. 방송에서 우리가 처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통일교나 신천지가 실제로 국힘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전제로 국힘에서 보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절대로 매듭이 풀리지 않는다. 이미 장악되어 버렸다. 제가 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힘이 지금 자산이 얼마쯤 있겠습니까? 부동산 자산만 하더라도. 1200억 정도 된다. 그것도 이제 장부가가 1200억 정도 되는 것이고 실제 시세나 이런 걸 보면 대구에도 우리 가보면 그 건물 법원 옆에 엄청 좋은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뭐 수백억씩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현금도 많은 것 같아요. 현금도 많이 있고. 당비도 있고 국고보조금, 선거보조금 뭐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 많은 자금을 받아가지고 정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 상당히 좀 쪼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풍족하다? 그렇게 좀 그 대충 듣기로 한 2, 3천억 된다고 듣지 않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는 1200억 정도 들었는데 공식은 이제 한 1200억. 2000억 정도는 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제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천억짜리를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정당은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들기는 어려운데 문 닫기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나거나 득표수가 있거나 이게 이제 어쨌든 이제 정당의 보조금이나 또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맞습니다. 있어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분도 지금 정당에 대표하고 계신 분 한 분 계시잖아요. 6만 명 정도가 만 원씩을 낸대요. 오, 그럼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옵니까, 당에? 네, 그 국회의원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돌아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다 사실상 거의 면세 수준으로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부가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만 본인이 당 대표면 공식적으로만 쓰지 급여는 가져갈 수 없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맞아요. 정당의 그 구조로 보면은 정당 사업처럼 좋은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여의도 가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극적인 얘기네요. 정당의 존립 이유가 다 이제 헌법에도 나와 있고 정당법에도 나와 있는데 그 돈벌이의 수단으로 조롱받고 이렇게 공격당하는 부분 참 비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자유자가 들어가는 그 정당에서는 제가 대구에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이재명 사회주의 세력을 척결하죠. 뭐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이제 앞뒤 말이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기도 뭐 기억 모씨가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정당인데. 그러니까 당원들 극단적인 당원들에 의해서 그냥 존재하는 정당이잖아요. 그리고 돈을 수혈을 해주는 구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국힘 쪽에 아는 분 있으면 통일교하고 신천지가 국힘을 장악해서 아예 먹으려고 한다는 전제로 국힘에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하게 가입해서 특정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도록 도와줬다는 게 아니라 진짜 머리 좋은 자들은 이거 우리가 다 먹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자산이 한 2천억 딸려오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충분히 있다고요, 지금.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정치권에서 커온 정치인들은요, 이런 종교 집단들이 막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할 때 끊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출마하기만 해도 이런 사람들 옵니다. 신천지 교인들, 통일 교인들이 우리 뭐 당원들 모집해 줄게요. 후원금도 낼게요 하면서 와요. 근데 딱 보면은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러한 좀 이단으로 취급받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럼 그냥 끊습니다. 근데 이거를 건진이라는 사람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가 직접적으로 통일교와 관계를 맺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의원들도 이거를 어떻게 떨쳐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정상적인 국민의힘 지도자분들이나 당 대표, 대선 후보들은 이런 걸 끊었거든요. 저도 뭐 대선 캠프 있었을 때 네. 많은 경험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전 통일교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신천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선 캠프 위에다가 본인들의 대선 캠프를 만들어 놓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하더라고요. 예. 근데 딱 신천지구나 아는 순간 그냥 딱 순절해 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걸 끊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김건희랑 윤석열이 고마워하고 도와주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돈까지 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그런 식의 행위를 한 게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기 돈 먹으려고 했겠죠. 아니, 정권 도와주는 척 하면서 실제 자기도 뭐 떡고물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근데 사람이 그렇게 변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이제 받아오면 한 몇 % 공적으로 쓰고 사적으로 취하고 이런 비율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소문은 들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디서 뭐 쉽게 말하면 사냥해 가지고 오면 사냥하는 이제 예를 들어 전적으로 좀 전리품을 잘 나눠주는 사람도 있고. 반은 내 거, 반은 내가 공식적으로 쓴다,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현금으로, 이거는 받았다는 걸 아직 권성동은 부인을 하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이라고 칭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어쨌든 뭐 그런 유의 사람이 있다면. 누가가 이제 선거 때 좀 쓰세요 하면서 예. 돈을 줬어요. 한 1억을 줬어요. 예. 그러면은 저 5천만 원 내가 챙기고 5천만 원은 좀 나를 따르는 내 밑에 있는 애들한테 용돈이나 활동비 형식으로 이렇게 나눠주겠죠. 네. 그런 사람이 이제 그나마 이제 예의가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거고. 다 먹진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은 평소에 이제 행실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이런 걸 넉넉하게 잘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혼자 그냥 후루룩 짭짭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분에게 돈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공적으로라도 얼마든지 당에 뭐 특별 당비나 이런 걸 낼 수 있는 길도 있을 텐데. 그래서 통일교하고 이제 엮여가지고 걸려들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다른 각도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윤석열, 김건희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 지금까지 우리가 정치적 이런 이제 일종의 이제 관행이나 경험으로 봤을 때 없는 사람들을 한번 제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천공 있었죠. 네. 건진 있었죠. 네. 백재권 있었습니다. 네. 명태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종교로는 신천지가 있었어요. 통일교가 있었어요. 자, 요즘 여기서 화려하네요. 화려해.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속부터 정상적인 종교인 그러면 김장한 목사까지 가면 뭐 원로 개신교계가 다 들어왔다. 순복음 교회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활동을 엄청 많이 했는데 지금 딱 이름이 빠져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 것 같아요. 다 지금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건진 지금 감옥 가 있죠. 명태균 감옥 갔다 나왔죠. 천공이요. 천공이죠. 네. 왜 천공이 지금 빠져 있을까요? 천공은 초반에 정법 강의를 통해서 윤석열 씨가 어떻게 국정을 해 나가야 된다. 예. 라는 것만 알려줬고 가깝다는 거 아니까 본인이 돈에는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권에 개입을 하고 인사에 개입을 하고 뭐 사건 해결하는데 돈 받아가지고 김건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본인은 유튜브 상에서 강의하고 본인 강의를 듣는 거를 액수를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처음에 10,000원에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한 번 듣는데 그러니까 돈이 막 물밀듯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권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자, 그렇게 아니에요? 이제 합리적으로 뭐 봐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요 내용과 관련해서 듣는 이야기는 네. 천공은 이런 잔잔한 돈에 손을 대지 않고 진짜 큰 것만 손을 댔을 가능성이 높다. 네. 지금 드러나지 않는 상상 초월의 뭔가 사업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들었어요. 천공타운이 거의 완성됐다고. 해외. 아니요. 국내에서. 네. 함양 쪽에 무슨 천공타운. 뭐, 그 누구예요? 그 하늘공. 네. 처럼 네. 그 천공타운. 허경영처럼 네. 하늘공처럼 이제 있다. 천공타운을 만들었다.
가장 소문 안 나고 가장 크게 사업하는 사람이 천공일 수도 있다. 그러네요. 해외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에 노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가장 오랫동안 한번 보십시오. 천공이라는 정법이라고 하는 거를 가장 오랫동안 운영했잖아요. 네. 누구보다도 권력의 속성을 잘 알고 있죠. 이게 어떻게 터질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지금 윤석열 김건희와 전혀 동떨어진 상태에서 거리를 주면서 하고 있느냐? 7월 달 되면 나올 거다. 9월 달에 나올지도 모른다. 윤석열 김건희는 끝나지 않았다. 라는 이런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저는 예사롭게 봐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천공의 이름이 지금 없다는 것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하는데 이 사람이 뉴스에서 사라졌을 뿐이지 실제로 영향력까지 없어졌느냐 아닐 수 있다라는 전제로 천공의 걸음걸이 그리고 지금 좀 심하게 얘기하면 숨소리까지 추적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제일 큰 게 터질 수도 있다. 터질 수도 있다. 얼마 전에 월간중앙하고 또 인터뷰를 세게 했더라고요. 네.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보시면은 네. 이 사람이 얼마나 좀 해괴망측하고 야 정상적은 아니구나. 그걸 그 인터뷰를 보시면 좀 아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도 윤석열 시대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거기서 인터뷰에서. 일시적으로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자신의 교리든 네. 판단이든 영감이든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집었을 때 남과 북의 대통령이 두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통일 대통령은 누가 하기로 했어요? 김건희가 먹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남한 대통령 윤석열 위에 또 누가 하기로 했어요? 김영현 정도가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김영현이 원래 꿈이 대통령이었으니까. 그 위에서 신정체제를 완전히 완성한다. 네. 정교 일치국가를 만든다. 그럴 때 이 지배를 누가 하느냐? 자기가 한다. 그렇죠. 이제 자기가 한다고 말하면 또 명예훼손 걸려니까 안 되는데 그런 그림하에 움직여 설 수 있고 지금 여전히 그 생각을 버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한번 이제 지켜보시죠. 지금 취재력에도 한계가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그것이 허하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대표님께서 쭉 그냥 한번 나열을 해주셔 보니까 예. 정리한 거 보니까 참 되게 황당한 윤석열 정권이었네요. 예, 황당하고 그게 지배를 받았죠, 다. 그러네요. 뭐 왕자를 뭐 통일교가 써줬다, 뭐 옆집에 할머니가 써줬다 이게 아니고 뭔가 누군가의 기획과 계획 안에 큰 그림 아래서 밑에서 막 이렇게 도둑질 해먹는 놈도 있고요. 그 도둑질 해먹으면서 정치 이권에 개입하는 놈도 있지만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이상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전제에 우리가 이제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황당하죠. 그래서 김건희가 지금 모든 것을 부인하고 결백을 주장하고 그래서 언젠가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나올 것이다. 아까 20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싸움은 내란 세력과 치르는 전쟁은 아마 우리 당대에는 끝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주한미군 철수 비슷한 지금 느낌으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주국방론인데요. 전작권 협상이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지금 국방부에서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시전 작전권까지도 우리나라가 이제 환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고 우리나라 국방은 우리가 지킨다. 외세에 의존하는 국방력 갖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셨고.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상당히 옳은 말이긴 하지만 북한은 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핵이 없어요. 재래식 전력은 우리가 뭐 몇 배 더 뛰어나지만 핵 몇 방이면은 남한은 그냥 초토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김정은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갑자기 어느 순간 공산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어요. 확실히 그건 보수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은을 어떻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현 상황에서. 김정은이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잘 살게.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스럽게 우리는 살 거야. 우리는 핵을 포기 못 해. 핵은 계속 만들 거야. 비핵화 택도 없는 소리야. 계속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어느 순간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고 대한민국 방위에 전쟁이 나더라도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선다면 김정은으로서는 남한까지도 잘 사는 이 남한까지도 자기의 통치하에 두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자, 그 부분으로 가면 이제 좀 논점이 좀 허리에서 다음에 시간 날 때 그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논쟁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 전에 이제 대통령이 왜 주한미군 철수까지 상상이 되는 워딩을 자주국방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꺼냈느냐. 결국 한미 협상이 지금 난항에 부딪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하려고 하고 그리고 평택 미군 기지를 미국에서 아예 자국 영토로 편입해 달라고 트럼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땅 줘,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땅 가져가면 재산세 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이제 주한미군 철수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자주국방론을 이제 얘기했다는 것은 한미 간의 이제 협상을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 짓게 하는데 아마 오늘 방송이 나가는 상황에도 3,500달러에 대한 투자의 방식이 결정이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런 얘기를 하셨죠. 지난 수요일 날. 그 근로자 문제에 대한 비자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한 네. 우린 투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협상은 대단히 오래 걸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엔 총회에서 대통령과 트럼프가 만나서 여러 가지 담판을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트럼프랑은 못 만났잖아요. 네. 그 재무장관하고만 만나가지고 관세 협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그렇게 우리 말을 들어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난항인 상황에서 자주국방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미 간의 협상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을 그러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우리는 각오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 미국이 철수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오키나와 미군 기지는 절대 중국을 방어할 수 없고 평택 미군 기지라는 것이 중국 그렇죠. 앞바다에서 그렇죠. 수해 땅 넘어 수해 우리나라 맞습니다. 얼마 거리도 안 되는데 여기에서 전 세계 최고의 군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맞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이걸 철수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죠. 이제 이 정도 카드를 가지고도 이재명 대통령은 자 미국과 협상은 끝을 내야 하고 현실적으로 주둔비를 5배, 10배 달라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자주국방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화두를 던졌는데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보다 제가 이제 보수 쪽에 계시니까 예전에는 주한미군 철수 자주국방론 이야기하면 천지를 모르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맞선다 말이냐라고 이제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가 좀 적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대단히 긴장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막 전쟁에 대한 위협이나 주한미군 철수했을 때 막 경제가 휘청휘청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대단히 실용적인 분이기 때문에 네. 이 주한미군 문제를 갖고 협상의 카드로 쓰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한미군 철수해라. 뭐 우리는 필요 없다. 우리 독자적으로 방해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국민이 다 알고 강하지 있다 이미. 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나 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와 주한미군 그냥 쫓아내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도지사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실용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생각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주한미군 철수한다. 이제 배 타고 이제 비행기 타고 주한미군에 철수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외국 자본들 싹 빠지지 않겠어요? 주식은 폭락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대통령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벌어지진 않고 이걸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시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우스개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뻥카쳤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믿지 않는 거고 설마 철수하겠어?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네. 오히려 협상의 지렛대로 쓰면서도 자주국방은 자주국방대로 또 주한미군의 그 이제 주둔은 주둔대로 이렇게 다 네, 이제 네.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이제 잡을 수 있다라는 걸로 하는데 어쨌든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한미군 철수하면 미군도 동북아의 방위 문제에 관련해선 상당히 그 로드맵과 계획을 새로 짜야 될 거예요. 현실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평택이잖아요. 거기서 자기네들 군대를 뺀다면 어떻게 그러면 중국을 이렇게 대비하고 방어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제. 버티면 네. 주둔비도 많이 안 줘도 되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협상도 잘 될 거고요. 이거 지금 미국에서 진짜 가져간다면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금은 이제 그 인도 태평양이잖아요. 이쪽에 군사 전략이나 세계 지배 전략을 다시 짜는 게 없어져 버려요. 맞습니다. 일본만 가지고는 절대 될 수가 없다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전략적인 우리 이제 그 요충지로서 한반도의
이런 포지션을 제대로 알고 이제 대통령이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그러신 것 오히려 같아요. 이 카드를 잘 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번에 미군 이제 국방론이지만 유엔 총회에서 대통령의 연설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심지어 김병조 의원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새벽 4시였거든요. 그 연설을 듣고 울었대요. 네. 그 정도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이렇게 이제 좀 위치에 대해서 전 세계에 우리 민주주의 힘, 국민들의 이런 이제 의지를 그대로 반영했다 이렇게 평가하던데 그렇게 좋게 평가하십니까? 아, 그럼요. 네. 이거는 뭐 흠잡을 데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정상국가, 민주주의 국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을 하셨고요. 거기서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 안전을 위해서 또한 북한과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엔드라는 조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발표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대단히 훌륭하다, 흠잡을 데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요즘 이제 장성철 소장님이 이렇게 방송하실 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좀 호평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잘한다. 그걸 이제 객관적이고 아주 정말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주변에서는 장성철 소장 바뀌었다. 예전에 그렇게 욕 많이 하더만 왜 갑자기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칭찬 많이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약간 듣기가 불편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저를 공격하는 분들은 거의 없거나 적은 것 같아요. 아, 많이 줄었죠. 왜냐하면 예.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윤석열과 대비해서는 정말 잘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예.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한 현재 본인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나가겠다라고 얘기하신 것들을 보면은 방향이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비판할 대목들은 중간중간 하나씩 두 개씩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큰 틀 차원에서는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데 상당히 온 힘을 기울여서 네.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하기는 어렵죠. 실력자 맞죠? 실력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실력이라기보다는 경험에서 나오는 실용적인 판단력인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남시장도 해보시고 경기도지사 해보시면서 행정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경험으로 축적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너무 그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민생 소비 쿠폰 얼마 전에 2차 소비 쿠폰 지급했잖아요. 그렇게 현금성 지원을 막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나라 복지 체계가 상당히 정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일단 뒤로 미루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현금성 지원을 2차례나 했다?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네. 점은 저는 비판할 대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그거로 여쭤보게 제가 빚 많은 거 아시죠? 장 소장. 그럼 제가 빚도 좀 능력이죠. 아니 빚 떠는 얘기라고 그래 저한테도 그렇게 하면서 제가 빚을 좀 더 내서 사업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데 투자를 해서 해보겠다. 빚을 낼 만큼 형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한테 빚을 내서 한번 도전해 보시지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맞겠습니까? 아니면 빚이 많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숨도 쉬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아라. 세상 좋아질 때까지 어떻게 조언을 하시겠어요? 미래에 대한 투자라면 예. 공부하시고 다른 뭐 인재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쓰는 돈은 저는 찬성하는데 예. 지금 민생 소비 쿠폰 같은 경우에는 밥을 먹고 있는데 야, 좀 고기 반찬 좀 더 가져와. 이렇게 좀 소모성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지만 그 영양을 보충해야 당연히 일도 좀 많이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이제 다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씀으로써 이것이 이제 마중물이 되는 효과도 네.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민생기원금은 좀 더 많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쨌든 쓰지만 더 많이 벌어와서 국가가 세수로 벌어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국채 발행이 내년에 110조란 말이에요. 예. 빚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 늘어나지만 세수가 예를 들어서 200조가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투자를 못한데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지만 아이가 뭔가 할 때 투자를 할 것이냐 이대로 지키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예. 괜찮은데 그냥 막 고기 사 먹이고 회 먹고 싶어 먹어 탕수육 먹어 이게 과연 먹는 사람은 그렇지만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자기 이제
기업의 이제 뭐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제가 이제 장소영하고 자유롭게 이제 할 수 있어서 너무 네. 좋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하고 계시죠. 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조금 이제 아픈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에 비해서 지금 민주당이 좀 잘 못하는 것 같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국정 운영에 좀 차질이 될 정도까지 가겠다 아니면 당은 당대로 역할하고 또 대통령실은 정부와 함께 이렇게 원팀으로 움직이면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발목 잡는 것 같아요. 네. 예. 대통령께서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유엔에 가셔가지고 한반도의 평화 구상과 비핵화 문제 그리고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이 정상국가화 됐다라는 것을 알리고 또 이제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 뉴욕에 있는 투자가들에게 대한민국에 투자하세요. 세일즈 외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집권 여당이라면 대통령이 국익 활동할 때 국내에서 정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위기 관리하는 게 그게 바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쓸데없는 그런 논란을 자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그 유엔 총회에서 연설 정말 멋있게 했는데 그게 우리 시사평론가들이 한 이틀 동안은 대통령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의미는 뭘까?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거는 뒷전이에요. 그냥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의대 했는데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뭐 사자회동 했는데 이거는 허위예요? 아니에요?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이게 맞아요? 제가 봐도 그게 더 재밌는데 뭐 재밌는데. 유엔에서 연설 잘하는 거 이틀씩 하니까 재밌는데 예. 국력이 소모되잖아요. 분산되잖아요. 국력이 소모된다. 그러니까 그걸 집권 여당이 자초하는 거잖아요. 그게 맞냐 이거죠, 제 말은. 집권 여당이 그렇게 뭐 시끌시끌하게 이렇게 막 논쟁적인 거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소모적인 논쟁이라는 저는 생각이 예. 드는 거예요. 어쨌든 그는 이제 관점의 차이고 이것도 하나만 짚어볼게요. 김현지 정무비서관이 지금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되는데 아직 이 방송을 저희들이 녹화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석 여부가 확정이 안 됐어요. 네. 안 대신 나간다는 이제 입장이죠.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제 나오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예. 총무비서관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그냥 그래 안 나오는구나라고 용인해 줬겠냐고요. 당연직 증인 신청 대상자예요. 예. 국회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그걸 안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막는다. 그러면 야당이나 저 같은 보수 평론가들은 야 김현지가 세구나. 진짜로 핵심이구나. 정말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김현지구나. 야 성역이구나. 이렇게 실제 생각- 그렇게 느낍니까? 그렇게 느껴요. 그래요? 듣는 소문도 그래요. 막 여러 가지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강훈식 비서실장보다 더 세다. 이런 사례 있어요. 저런 사례 있어요 하면서 얘기해 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김현지 비서관 쪽에서 보면 실제로 남편이 세무사로 일했는데 세무부문에서 엄청나게 역량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일을 잘했던 그런 이제 인물이었는데 닫았죠. 아니 그 뭐 결국 그만두게 됐다는 게 왜냐하면 이제 배우자가 지금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이제 생업이 없어진 거죠. 네. 그 정도로 사실 피해를 또 보는 측면도 있는데 네. 이제 국회 출석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지금 이제 여야 간에 논쟁이 돼 아니, 있더라고요. 논란을 왜 자초하냐고요. 네. 그럼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이제 불출석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야당 가만히 있겠냐고요. 다음번에는 그럼 운영이 안 할 거예요? 그럼 5년 내내 운영이 때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례적인 일을 왜 만드냐고요. 한 번이라도 총무비서관이 안 나온 적 있냐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이슈가 돼버린 이상 네. 끝까지 총무비서관이 안 나온다. 대신 강훈식 비서실장이 알아서 다 하겠다 국회에서 이건 이제 성립이 일단 안 되는 빅 이슈가 됐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내 생각을 얘기하시죠. 저는 안 나온다. 100% 나옵니다. 아니면 안 나오면 저는 이제 문 닫고 이제 우리는 아니, 문 닫아요. 그거는 과한 거죠. 아니 내가 삼겹살 왜- 한번 사겠습니다. 삼겹살 한번 사겠다. 네. 저도 이제 삼겹살을 사겠다라고 하는데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아, 인정받는다. 그럼요. 이야기 많이 듣고 있는데 본인이 뉴스의 중심이 되는 것은 대통령한테 누가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오히려 국민주권 정부의 이런 국정 그 원칙에 맞게 나와서 오히려 소상하게 어려운 점은 어려운 대로 또 이런 것들을 뭐 보완하고 시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면 나는 더 좋겠다. 제가 보좌관을 해봤잖아요. 예. 국정감사 때 질의자를 많이 써봤거든요. 예.
솔직히 지금 김현지 비서관이 안 나오니까 지금 막 전투력이 상승하는 거지. 솔직히 나오면은 물어볼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논란이 오기 전에 이미 나온다고 해버렸으면 그때 약간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 건데 국힘에는 이게 좋은 이제 소재거리가 돼가지고 이거 진짜. 완전히 공격하지 않습니까? 논란 오래 가져가면 되지 않고 아마 이 방송이 주말에 나갈 때는 이미 김현지 비서관이 출석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저희들이 오늘 오보 방송을 하면 차라리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많이 하시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몸담고 있는 참모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민들 앞에서 서라 그러면 뭐 그것이 불편하지만 또 소상하게 알려드리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는 요즘 기분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장성철 소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객관적으로 칭찬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아니 뭐 사실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요. 억지로 비판할 필요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못하실 때 비판하는 거지. 근데 못할 일이 잘 안 올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적당하게 이렇게 이제 갈등도 생기고 논쟁도 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아가는 그 과정 오늘 장성철 소장님과 함께 얘기 나눴고요. 스픽스 특별가로 지금 스픽스몰에서 정일품한이 무려 100개인데요. 이게 공진당, 공진보 뭐 이런 것하고 똑같은 제품인데 와 100관을 35,900원에 택배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니까 명절 선물 세트 아직 준비하지 않으신 분은 스픽스몰에서 정일품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상하제약에서 정말로 국민들 신뢰를 갖고 있는 상하제약에서 만든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추석 특가 굴비 세트도 부채굴비가 59,900원, 보리굴비 세트가 84,000원인데 보리굴비, 부채굴비 제가 다 먹어봤는데 네. 정말로 받으신 분 특히 수산물 중에서도 건조, 반건조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만족하실 겁니다. 귀한 분들께 선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먹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스픽스가 더 착한 보험과 함께 와 상품을 아예 만들었어요. 만드셨어요?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인데요. 자동차 보험 1년에 한 번씩 드시지 않습니까? 저 내년에 가입해요. 그렇죠. 1644126에 전화를 하시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자동차 보험보다 혜택은 똑같은데 더 비용이 저렴한 거 네. 100% 추천해 드립니다. 아는 분들에게 원래 들었던 것이라면 그대로 가시고요. 그렇지 않고 가격이 싸고 보장이 좀 두터운 걸 찾으신다면 1644-1226으로 전화하셔서 여러분들 비교 견적 한번 받아보십시오. 바로 상담이 가능하고요. 당장 다음 달에 보험이 안 바뀌더라도 3개월, 6개월 돼 있는 보험이라도 미리 상담 받아보시고 최소 몇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할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전략 상품으로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저희들이 더 착한 보험과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광고 모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믿음직하네요. 믿음직하다. 신뢰가 갑니다. 그렇습니까? 네. 야, 요즘 방송 멘트 많이 잘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광고까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면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픽스 애청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애청자 전용 상품을 만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또한 보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보장이 돼 있는지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하고 즉시 비교 견적해드리는 1644-1226 자신 있다 비교하라. 저희가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으로 만든 만큼 1644-1226을 전화주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그리고 혜택 돌려드리겠습니다. 와, 옷이 좋습니다. 네, 대표님 명절이니까요. 야, 스픽스몰에서 이번 추석 명절 준비한 모양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명절 스픽스몰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제품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축산, 수산 와 그리고 과일까지 제대로 된 제품 있네요. 또 특히 쿠키도 전 쿠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선물 될 것 같습니다. 귀한 분들을 위한 명절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지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한 명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명절 선물도 자신 있다 비교하라. 비 만점의 수산물 선물 세트 스픽스몰이 자신 있게 권유합니다. 목포 대표 경영푸드와 함께하기에 더 든든합니다. 값싸고 품질 좋은 공동구매 제품은 물론 이번 명절 선물 세트도 스픽스몰에서 구매해 주십시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종류는 많지만 100% 확신이 없을 때는 바로 스픽스몰 건강기능식품이 정답입니다.
최저가격 보전은 기본이다. 상하제약, 일동제약과 같은 소비자의 까다로운 검증을 받은 회사와 함께합니다. 와, 이런 유명 제품이 이런 가격에? 그것도 안성맞춤 명절 선물 세트라니 역시 스핍스몰입니다. 1등급 투플로 명절 선물 세트 준비했습니다. 가격에 만족하면서 맛과 품질은 받는 분의 극찬으로 이어집니다. 귀한 분을 위한 애청자 여러분의 한우 선물 세트 구입, 스픽스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